아니, 우리 돈을 너가 필요한 곳에 써야만 하는 거니. 그게 당연한 거야? 지금까지 내가 너한테 사준 것만 해도 집 한 채는 되겠다. 그 돈은 다 어딨니? 그것들 너가 모아서 지금까지 은행에다가 두기라도 했으면 누구 부럽지 않게 살진 않았겠니? 그리고 너 내가 사준 것들은 다 어딨는 거야? 내가 예물로 준 반지랑 귀걸이는 도대체 어딨는 거야? 끼고 다니는 걸 본 적이 없다. 며느리는 제가 쏟아내는 말에 할 말이 없는지 저를 그저 노려만 보더라고요. 말해봐라. 내가 저번 달에 사준 백은 어딨고 저저번 달에 사준 귀걸이는 도대체 어딨는 거니? 너 혹시 그거 어디다가 팔고 다니는 거 아니야?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지금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자신이 선물한 예물의 행방에 대해 묻고 있는데요. 오늘은 박정임 어머님의 사연입니다. 인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한 기상천외한 이야기라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의 이야기일지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의정부에 살고 있는 박정임이라고 합니다. 나이는 72이고요. 부끄럽지만 저에게 있었던 놀랍고 황당했던 일을 제보하려고 이렇게 사연을 씁니다. 어디에 말하긴 힘든 이야기지만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해서 용기를 냈습니다. 끝까지 들어보시고 많은 조언해 주시면 잘 받아들여 보겠습니다. 저는 어렸을 적 그리 넉넉한 형편의 집안에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가난한 집안도 아니었고 평범한 집안이었죠. 아시다시피 저희 세대가 다 힘들게 자랐잖아요. 다시 생각해보면 굉장히 힘들었지만 그립기도 한 시절입니다. 저희 집은 돈이 많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다들 건강하게 잘 자라주었어요. 특히 저는 공부를 꽤나 나쁘지 않게 했습니다. 배우는 게 즐거웠어요. 당시엔 학원도 과외 선생님도 딱히 없었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지불할 돈이 없었죠. 근데 저희 큰 언니의 친구분이 종종 저희 집에 와서 제 공부를 봐주곤 하셨어요. 그 친구분의 가정은 동네에서 유명한 부자라고 들었는데 저는 어려서 잘 몰랐어요. 근데 다른 친구 동생들은 돈을 보고 그 언니에게 접근을 많이 했나 보더라고요. 저는 그렇지 않아서 그런지 그 언니는 저를 참으로 좋아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그 언니 덕에 다른 또래 애들보다 더 많이 배울 수 있었고 전교 등수 안에 들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성실히 공부하고 학교 생활에 충실하다 보니 서울에 있는 괜찮은 대학교에 들어갈 수 있었죠. 대학교에 들어가니 그 언니는 직장인이 되었기에 이전보다는 연락을 자주 하진 못했어요. 저도 대학생이 되고 나서는 꽤 바쁘기도 했고요. 장학금을 받고 학교에 들어간 게 아니어서 다른 친구들처럼 즐기는 대학 생활을 보내진 못했거든요. 부모님이 어느 정도 학비를 지원해 주셨는데 사실 많이 부족한 금액이어서 제가 스스로 생활비와 등록금을 벌어야 했어요. 그래서 학교 수업이 끝나면 늦은 밤까지 일을 해야 했죠. 그렇게 대학교 2학년이 되었을 때 간신히 장학금을 받을 수 있었고 덕분에 2학년 이후로는 조금은 편하게 학교를 다닐 수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방학이 되어서 오랜만에 고향에 내려갔는데 그 언니를 만나게 됐지 뭐예요. 너무 반가운 마음에 오랜만에 몇 시간 동안 수다를 떨었죠. 그 언니는 저를 유심히 보더니 남자친구가 있냐고 물었어요. 저는 없다고 대답했죠. 언니는 자신의 친구 중에 괜찮은 애가 있는데 선을 볼 생각 없냐고 묻더군요. 저는 얼굴이 빨개져서 이제 3학년인데 무슨 선이냐고 거절을 했지만 사실 마음은 하고 싶었어요. 부끄럽지만 대학교 3학년 때까지 변변한 남자친구 한 번 사귀어 보지 못했거든요. 그 언니는 이미 결혼을 한 상태였고 이야기를 듣다 보니 부러워지더군요. 언니는 제 마음을 알았던지 반강제로 저와 그 남자의 약속을 잡아주었고
저는 기대 반 걱정 반으로 선자리에 나갔어요. 그날 처음 본 그 남자는 저보다 4살이나 많은 굉장히 남자답고 신사다운 사람이었어요. 외모와는 다르게 다정하기도 했고요. 저도 부끄러웠는데 더 낯을 가리는 남자의 모습을 보고는 호감이 갔어요. 그렇게 저희는 천천히 만나기 시작했죠. 그렇게 2년을 넘게 사귀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오빠가 저에게 부모님을 뵈러 가자고 말하더군요. 그때는 잘 몰랐지만 생각해보면 결혼하자는 말이었어요. 멋있는 프로포즈는 아닌 투박한 고백이었지만 그래도 좋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오빠 부모님을 먼저 뵈러 갔죠. 시어머니, 시아버지도 굉장히 좋은 분이셨어요. 오빠가 막내여서 그런지 굉장히 이쁨을 많이 받으며 자란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인사만 드리고 가려고 했는데 시어머니, 시아버지께서 결혼은 언제 할 거냐고 물으시더군요. 저는 당황해서 얼굴이 빨개졌지만 사실 내심 좋았어요. 제가 대답하지 못하는데 오빠가 1년 안에 할 거라고 대답을 하더군요. 참 멋있었어요. 그렇게 저와 그 오빠는 1년 후에 부부가 되었죠. 오빠가 남편이 된 거예요. 사람들은 저에게 연애를 한 번밖에 안 하고 결혼한 게 후회되지 않냐고 묻지만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운이 좋았다고 생각해요. 시부모님이 항상 다정하셨기에 시집살이도 그렇게 힘들지 않았고 남편도 저에게 굉장히 잘해주려고 노력을 했어요. 지금까지도 남편과 저는 화목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항상 서로를 존중해주고 이해해주는 사이라 주변에서도 가끔 부럽다는 말을 듣곤 했죠. 저는 결혼 후에 바로 임신을 했어요. 아마 신혼여행 때 아이를 가진 것 같더라고요. 정말 행복했어요. 처음에 바로 임신이 되어서 이후로도 계속 아이를 쉽게 가질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하늘의 뜻인지 더 이상 생기지 않았어요. 그래도 남편과 하나 있는 아들이라도 정말 잘 키워보자고 함께 다짐했어요. 그래서 아들에게 없는 사랑까지 싹 다 모아서 주었죠. 남편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들은 저와 남편 딱 반반씩 닮은 아이였어요. 남편의 성실함과 다정함을 닮았고 저를 닮아 긍정적이고 웃음도 많은 아이였어요. 어려서부터 저와 남편의 속을 한 번도 썩인 적 없는 아주 건실한 청년으로 잘 자라주었죠. 정말 바랄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경제적으로도 딱히 어려움은 없었던 것 같아요. 시부모님이 동네 유지시라 땅도 많아서 결혼할 때 지원을 해주셨어요. 덕분에 단칸방에서 신혼을 시작하는 일 없이 작지만 괜찮은 빌라에서 살 수 있었어요. 남편도 나쁘지 않은 중견기업에 취직을 해서 월급도 나쁘지 않게 벌었고요. 저는 방문교사를 하다가 남편이 승진을 하고 돈을 더 벌었을 때 그만두었어요. 사실 시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땅을 나눠주셨는데 그곳에 도로가 생기면서 목돈을 벌 수 있었죠. 그 덕분에 저희는 넉넉하게 아들을 키울 수 있었어요. 저는 주부를 하면서 제가 할 수 있는 공부를 했어요. 바로 땅과 부동산이었죠. 그래서 번 목돈을 다시 투자하면서 계속 돈을 불려 나갔어요. 하다 보니까 시야도 트이고 식견도 생기더라고요. 하지만 아들에게는 저희 재산을 알려주지 않았어요. 주변에 티도 내지 않았고요. 처음 살았던 집에서 오랫동안 살았고 아들이 어느 정도 자랐을 때는 아르바이트도 시켰어요. 제가 어렸을 때 경제교육을 받지 못해서 그게 한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공부를 한 거고 제가 자식을 낳으면 경제교육을 잘 시켜줘야겠다고 다짐했었어요. 그래서 아들에게 일부러 재산을 알려주지 않고 돈의 소중함과 노동의 고귀함 등을 몸소 가르쳐 주고 싶었어요. 아들이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알게 되면 나태해질까봐 두려웠는데
다행히 아버지를 닮아 검소한 성격으로 자라더군요. 남편이 짠돌이거든요. 딴소리지만 아들도 남편을 닮아 집에 낮에는 불도 안 켜고 살고 물도 받아서 샤워를 했습니다. 그렇게 아들은 저희 바람대로 저희 재산을 모르는 채 홀로 열심히 노력해서 대기업에 취업을 했어요. 청출어람이었죠. 대학을 졸업하고 1년 동안 취업하기 힘들어 했는데 결국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이루어냈어요. 그때는 정말 남 부러울 것 없었죠. 하지만 또 다른 걱정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바로 제 아들이 결혼할 여자를 데려오지 않는 거였어요. 취업하고 3년이 지나도 누구 하나 저희에게 데려오지도 말하지도 않았죠. 집안도 나쁘지 않고 외모도 멀쩡한데 문제가 뭔지 잘 몰랐습니다. 궁금해서 가끔 지나가는 말로 묻긴 했지만 아들은 다른 말로 어물쩍 넘기더라고요. 저도 아들이 부담스러워할까봐 더 이상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죠. 그렇게 2년이 지나고 아들이 30살이 훌쩍 넘었을 때 결혼할 사람이라며 이쁜 아가씨를 저희에게 데려왔어요. 내색은 안 했지만 저와 남편은 정말 하늘을 날아갈 듯이 기뻐했죠. 이야기를 들어보니 직장 동료의 고향 후배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집안이 넉넉하지는 못했고 직업도 없이 작은 일만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자신의 직업이 있고 집안이 괜찮았다면 더 좋았겠지만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둘이 배려하고 사랑하는 게 더 중요했죠. 그래서 절대 반대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다행히 그 아가씨는 매우 싹싹하고 밝은 사람이었어요. 아들이 연애를 오랫동안 하지 않아 엄마로서 걱정을 많이 하긴 했지만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아가씨는 처음 만난 사이가 아닌 것처럼 저에게 애교를 많이 부렸고 딸은 없지만 정말 딸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남편도 마찬가지더군요. 딸을 가지고 싶었지만 그렇지 못해서 아쉬웠는데 하늘이 저희의 소원을 들어준 것만 같았어요. 그래서 저와 남편은 그 아가씨가 우리 며느리가 된다면 정말 딸처럼 생각하자고 이야기했죠. 둘은 진지하게 만나고 있다고 했고 곧 결혼하고 싶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며느리는 저에게 더 살갑게 굴었습니다. 저를 볼 때마다 어머니, 어머니 하면서 애교를 부렸고 그런 걸 보고 있자니 정말 친딸 같은 기분이 들더군요. 그래서 그런지 마음을 활짝 열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남편에게 우리 재산에 대해 이제 아들과 예비 며느리에게 공개를 하자고 했죠. 하지만 남편은 고심하더니 조금만 더 시간을 가지자고 했어요. 나중에 더 살다가 말해도 늦지 않다고요. 지금 말하는 것은 어쩌면 시기상조가 될 수도 있다는 말도 덧붙였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일리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아들 부부가 결혼 생활을 잘하고 조금 안정되면 도와줘도 될 것 같았어요. 예비 며느리가 정말 딸처럼 느껴졌기에 더 빨리 말해주고 싶었지만 참아야 했죠. 정말 그 아이는 어릴 적 저의 모습을 보는 듯 했어요. 얼른 그 시간이 왔으면 했죠. 그렇게 시간은 금방 지나갔고 둘은 행복한 결혼식을 올릴 시기가 되었죠. 저는 재산에 대해서는 아직 말하진 않았지만 그 아이에게 이쁜 예물을 선물로 주고 싶었어요. 그때 보니 그 아이는 반지나 목걸이, 귀걸이 같은 장신구를 하나도 하지 않았었거든요. 그 모습이 너무 소박하고 이뻐 보였어요. 그리고 다른 친구들이 딸과 백화점에 쇼핑 가는 모습이 너무 부러웠거든요. 저도 그 기분을 만끽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며느리를 백화점에 데려가 이쁜 반지와 목걸이를 사주기로 했어요. 며느리는 제 얘기를 듣고 한사코 손사래를 치면서 거절하더군요. 그 모습마저 저는 너무 이쁘게 보였어요. 그래서 저는 백화점에 같이 안 가면 결혼 반대할 거라며 웃으며 이야기했죠.
그제서야 어쩔 수 없이 승낙을 하더군요. 저는 며느리에게 이뻐 보이는 것들 중 아무거나 마음대로 고르라고 했어요. 그 아이는 가격을 보고 입을 다물지 못하더군요. 그 아이의 시선이 머물던 이쁜 장신구들이 있었지만 그 아이는 결국 가장 싼 것을 골랐어요. 저희가 잘 사는 집안인 줄 모르고 저희의 사정을 배려해 주는 듯 했어요. 수줍게 가장 싼 걸 고르고 이거면 됐어요라고 말하던 며느리가 얼마나 이뻐 보이던지. 저는 그 장신구 대신 그 아이가 눈을 떼지 못했던 장신구를 골라 계산을 해버렸어요. 돈이 하나도 아깝지 않았죠. 그렇게 예물을 사고 저는 주변 친구들에게 입이 마르도록 칭찬을 했답니다. 이렇게 좋은 며느리가 없다면서요. 어느새 아들보다 며느리가 더 좋아질 지경이었으니까요. 그렇게 둘은 결혼식을 올렸고 저는 둘이 결혼하는 모습을 보며 기쁨의 눈물을 흘렸어요. 사랑하는 아들과 딸 같은 며느리가 행복하게 지낼 생각을 하니 벅차올랐기 때문이었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많은 재산보다 그게 더 좋았죠. 세상을 다 가진 듯한 기분이었어요. 주위 사람들도 많은 덕담을 해주었고 행복을 빌어주었죠. 그렇게 둘은 작은 전셋집에서 신혼을 시작하기로 저희에게 말했어요. 남편은 그러라고 했지만 저는 너무 도와주고 싶은 나머지 남편의 반대에도 아이들을 도와주겠다고 했죠. 제가 강하게 저희 소망을 이야기하자 남편은 결국 원하는 대로 하라고 하더군요. 아이들에게 그래도 괜찮은 집을 해주고 싶었어요. 제가 둘이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고 싶기도 했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신혼여행을 다녀온 며칠 뒤에 저는 아이들을 집으로 불렀습니다. 다 같이 오순도순 저녁 식사를 한 후 저는 그 아이들에게 제 통장과 인감을 내밀었어요. 아이들은 이게 뭔가 싶어 당황한 모습이더라고요. 어머니, 이게 뭐예요? 열어봐라. 아들은 조심히 손을 내밀어 통장을 열어보았죠. 이게 도대체 얼마야? 어머니, 언제 이런 돈을 다 모으셨어요? 우리 집이 이렇게 잘 사는 집이었어요? 저는 상상도 못했어요. 이제 알려줘서 미안하구나. 하지만 다 너를 위해서였어. 너가 우리 재산을 알면 그걸 믿고 얼마나 나태해졌겠니. 그래서 너가 잘 자랐으면 하는 바람에 그랬던 거야. 이제는 너도 결혼을 했고 듬직한 남편이 되었으니 이제야 알려주는 거란다. 하지만 너의 아버지처럼 항상 근검절약하며 돈의 소중함을 언제나 생각하며 살아야 한다. 널 믿으니까 주는 거야. 물론 우리 며느리 덕도 있으니 아내한테도 꼭 잘하고. 그러며 어머니, 근데 이 돈은 저희에게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어머니, 아버지가 모으신 돈 전부를 주신 건 아니죠? 우리 걱정은 하지 마렴. 아무리 돈이 많았어도 우리는 지금처럼 살아왔어. 앞으로도 그럴 거다. 그러니 그 돈은 너희 집과 혼수 장만하는 데 쓰거라. 고마워요. 어머니 아버지, 그 말씀 꼭 명심할게요. 그래. 소희야, 너도 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해 줬을 거라 생각한다. 그럼요, 어머니. 정말 저는 어떻게 감사함을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제가 살면서 이런 과분한 사랑을 받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항상 저를 딸처럼 생각해 주시는 것도 감사한데 이렇게 지원까지 해주시니 정말 행복해요. 이렇게 행복해도 되는 건지 모르겠네요. 그렇게 차분하게 자신의 마음을 말해주는 며느리가 저는 너무 좋았어요. 아들과 며느리는 둘 다 눈시울이 붉어지고 서로를 안아주었죠. 정말 준 재산이 전혀 아깝지 않았어요. 그렇게 행복해하는 둘의 모습을 보니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이후로도 저는 며느리와 함께 자주 연락하고 왕래를 했고 행복한 생활을 이어나갔어요. 둘은 저와 남편이 준 돈으로 괜찮은 아파트와 가구들을 샀습니다. 그렇게 2년이 지나고 제 아들을 똑 닮은 손자도 태어났어요. 너무나 천사 같은 아이였죠.
그렇게 평화로운 시간이 계속될 줄만 알았죠. 근데 점점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제가 한 달에 한 번은 아들과 며느리 집에 방문을 했는데 처음에는 제가 사준 명품밖에 없었는데 점점 집에 하나씩 명품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장신구라고는 제가 사준 목걸이와 반지, 그리고 귀걸이만 차고 다녔던 며느리인데 매번 갈 때마다 장신구들을 바꿔 끼고 있더군요. 그것도 굉장히 비싸 보이는 장신구였어요. 누구나 이름을 말하면 알만한 핸드백들도 있었어요. 손자의 옷들도 굉장히 비싼 브랜드였고 유모차도 1,000만 원이 넘어가는 걸 샀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처음에는 한두 개 정도여서 그냥 그렇게 생각했는데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5개, 나중엔 10개가 넘게 생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제가 준 돈이고 며느리도 스트레스를 받아 샀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대수롭지 않게 넘겼어요. 다만 내가 명품을 사주고 돈을 준 이후로 돈 쓰는 맛을 알았을까봐 그게 조금 아쉬운 부분이었죠. 제가 바라는 건 제가 준 돈을 저 명품들을 사는데 전부 쓰지 않았으면 하는 거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며느리가 갑자기 저희에게 이사를 오라고 말하더군요. 이유는 이렇게 자주 한 달마다 오실 바에는 차라리 곁에 같이 사는 게 낫지 않겠냐라는 거였어요. 의정부에서 왔다 갔다 하려면 왕복 3시간은 걸리는 거리였거든요. 하지만 저는 뭔가 이상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거기서 산지 벌써 30년이 넘었고 제 생활 기반이며 친구들이며 다 의정부에 있는데 말이에요. 그 사실을 며느리는 분명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집에 갈 때마다 며느리는 저에게 조르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제발요. 여기 와서 저희랑 같이 살아요. 여기 옆동에 진짜 괜찮은 가격으로 집이 나왔더라고요. 저도 어머니랑 같이 있는 게 엄마랑 있는 것 같아서 너무나 좋고, 어머니도 여기 오시면 저희 집에 자주 오실 수 있으니까 좋으실 거 아니에요. 제가 어머니 딸처럼 옆에서 잘 보필할게요. 하지만 소희야, 알다시피 나는 의정부에서만 30년을 넘게 살았잖니. 나는 거기가 편해. 나이 다 들어서 또 어디로 옮기란 말이니. 어머니 서운해요. 저희랑 같이 있으시면 되잖아요. 매일매일 오셔도 돼요. 제발요. 아버님 때문에 그러시는 거면 제가 아버님도 설득해 볼게요. 저는 어머니랑 같이 시간을 보내고 싶어요. 의정부는 너무 멀잖아요. 이렇게 며느리는 매번 제가 갈 때마다 이사를 오라며 저를 꼬셨어요. 누가 보면 정말 부럽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제 딴에는 고민이 많을 수밖에 없었죠. 며느리의 끈질긴 고집에 저는 결국 이사하기로 마음을 먹을 수밖에 없었어요. 저도 며느리와 같이 있는 시간이 너무 좋았고 며느리가 이렇게까지 부탁을 하는데 거절할 수가 없었죠. 역시나 남편은 절대 반대했지만 저와 며느리의 설득에 결국 따를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저는 원래 살던 집을 처분하고 며느리 집과 걸어서 5분 거리에 있는 아파트로 이사를 했습니다. 익숙하던 것들이 하루아침에 없어지니까 어색하고 불편하긴 했지만 그래도 아들네가 옆에 있다는 게 위로해 주었어요. 사랑하는 손자를 매일 보러 갈 수 있었으니까요. 근데 정말 이상한 일은 그때부터였어요. 제가 집에 갈 때마다 며느리는 저에게 계속해서 무언가를 사러 가자고 했죠. 딸 같은 며느리와 쇼핑하는 건 즐거웠지만 이렇게 자주 가는 걸 원한 건 아니었어요. 처음엔 오히려 제가 뭔가를 사러 가자고 하면 지금 있는 걸로도 충분하다며 거절하던 며느리였었는데 이제는 산지 얼마 안 된 물건이 있는데도 계속해서 새로운 걸 사러 가자고 졸랐죠. 명품이 많은데도 계속 새로운 걸 사러 가자고 하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는 물건이 필요해서라기보다는 저와 쇼핑을 가고 싶어서 그러는 줄 알았죠. 그렇지 않으면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이유는 시간이 좀 지난 뒤에야 알 수 있었어요.
어느 날부터 며느리가 가지고 있는 명품이 조금씩 집에서 안 보이기 시작했어요. 저는 느낌적으로 알 수 있었죠. 며느리가 평소에는 다양한 명품을 가지고 다니다가 어느 기간만 되면 같은 물건만 반복해서 끼거나 입거나 했기 때문이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아이가 명품을 사고 팔고 하는구나라는 직관적인 느낌을 받을 수 있었어요. 그때만 해도 이 아이가 원래 가지고 있던 명품을 팔고 새로 나온 명품을 사려고 하는 줄만 알았죠. 그러는 사람이 많다고 들었거든요. 아니면 돈이 필요해서 가지고 있는 명품을 파는 걸 텐데 그럴 필요가 어디에 있단 말인가요? 제가 준 돈이면 그래도 나쁘지 않게 생활할 수 있을 테니까 말이죠. 저는 며느리가 계속 조르니까 물건들을 사줄 수밖에 없었죠. 며느리는 저에게 부담되지 않을 가격의 물건들을 골라서 저의 눈치를 보는 듯 했어요. 제가 부담스러워하면 그나마 싼 가격의 명품을 고르는 식으로요. 그런 일들이 반복되다 보니 저는 이상함을 느꼈고 이 사실을 남편에게 이야기했어요. 남편은 그럼 돈이 없는 척 하라고 하더군요. 맞는 말이었어요. 우리가 무한하게 돈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었으니까요. 그렇다고 며느리와 나쁜 관계가 되고 싶지도 않았고, 무조건적으로 무한으로 물건을 살 수 있는 사정이 아니라는 것도 알려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계획을 세웠죠. 그 계획은 저와 남편이 있는 돈을 모두 부동산에 투자했는데, 그게 완전히 가격이 폭락해서 더 이상 돈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 거였어요. 남편은 제 계획을 듣고는 자기는 이렇게 연기를 못하겠다면서 거절했지만 제가 또 어떻게든 하게 했죠. 저는 확신했었거든요. 며느리가 지금 뭔가를 꾸미고 있거나 저희에 대해 잘 못 살고 있다는 걸요. 그렇게 계획을 세운 뒤 며칠이 지나고 역시나 며느리는 저에게 백화점에 가자고 조르기 시작했어요. 뭘 또 사냐고 물었더니 핸드백을 사야 된다고 했어요. 제가 이미 핸드백이 많은데 또 무슨 핸드백을 사냐고 물었더니 지금까지 산 것은 유행이 지나 더 이상 착용하기 쪽팔린다고 하더군요. 아가야, 이미 핸드백은 발에 치일 정도로 많은데 뭐가 더 필요하니? 어머니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은 이미 유행이 지났어요. 제가 이런 거 메고 다니면 우리 아들이 욕먹어요. 요즘은 이런 것도 신경 써야 해요. 제가 신경 안 쓰면 저희 아들이 유치원 집에서 무시당한다니까요. 유치원 선생님들이 저희가 맨 가방을 보고 애들을 대하기도 해요. 비싼 가방을 매면 아이들에게 더 신경을 써주고 별로면 그냥 대충 해준다니까요. 제 말을 좀 믿어주세요. 정말 순간이지만 선생님이나 아줌마들은 순식간에 파악해요. 이렇게 저는 며느리의 현란한 말에 속을 수밖에 없었죠. 손자를 들먹였으니까요. 그럼에도 저는 며느리의 구매욕이 더 심해지니 참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계획했던 것을 며느리에게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소희야, 우리 이제 쇼핑은 당분간 그만하면 안 되겠니? 왜 쇼핑을 그만해야 해요, 어머니? 사실은 너도 알다시피 나와 남편이 부동산에 투자하고 있잖니. 근데 그게 요즘 사정이 좋지 않단다. 네. 얼마나 안 좋길래 그러세요. 아들에겐 말하지 말거라. 우리 재산을 모두 투자한 땅이 지금 바닥이야.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란다. 어느 정도 손해가 났을 때 팔았어야 했는데 아까워서 가지고 있다가 지금은 거의 원금에 일할 정도 가격이 책정이 됐어. 원래 그곳에 지하철이 놓이고 재개발이 된다고 했는데 그게 무산이 되었다고 하더라. 부탁이니 아들에겐 말하지 말거라. 우리도 실수할 때가 있잖니. 금방 복구할 수 있을 거다. 저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의심받지 않으려 최선을 다해 연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제는 지금처럼 무언가를 사지 못하고 아껴서 살아야 할 것 같다고 슬쩍 이야기를 꺼내니 며느리는 정색을 한 채 무언가를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마치 충격을 받은 것 같았죠. 마치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라는 표정 같았어요. 그런 표정은 그 아이를 만난 뒤로 처음 보는 표정이더군요. 저는 그 표정을 보고 그 아이가 뭔가 숨기고 있다는 것을 알 것만 같았어요. 내가 알던 그 아이라면 저에게 위로를 해줘야 하는데 그럴 의욕도 기색도 없었기 때문이었어요. 며느리는 계속해서 왜 그렇게 됐는지 상황에 대해 물어보고 어떻게 해야 회복할 수 있는지만 물었어요. 제 기분 따위는 그녀의 고려사항이 아니었죠. 저는 최대한 이성적으로 그녀에게 저희의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정색하는 표정을 유지하다가 저에게 말하기 시작했죠. 어머니 투자를 왜 그렇게 하셨어요? 요즘 부동산 안 좋은 거 모르셨어요? 그렇게 지금까지 모으신 거 한 번에 날리는 위험한 투자를 하시면 어떡하자는 거예요? 이제 어떡하실 건데요? 아가야, 우리가 잘했다는 말이 아니란다. 우리도 잘해보려고 한 거야. 하지만 이렇게 된 걸 어떡하겠니? 우리가 당장 망할 정도는 아니니까 걱정 안 해도 된다. 우리도 그 정도는 알아. 그러니까 쇼핑을 해도 되는데 적당히 하자는 말이야. 어머니 지금 쇼핑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저는 어머니를 걱정해서 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투자할 때 너희에게 이야기한 적 있니? 우리 돈이니까 우리가 합리적으로 투자한 것뿐이야. 너가 얼마나 잘 아는지는 모르겠지만 투자하면 이렇게 될 때도 있는 거란다. 돈을 그렇게 공격적으로 투자하시면 어쩌자는 거예요? 모으신 돈은 최대한 방어적으로 투자를 하셨어야죠. 어떻게 그런 식으로 말할 수가 있는 거니? 너와 내 아들이 받은 돈도 우리가 투자해서 번 돈이란다. 그건 그때였죠. 그러면 뭐해요? 지금은 망하기 일보 직전인데요. 그럼 저는 어떡하란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야? 우리가 투자 못한 거랑 너가 무슨 상관이니? 우리가 네 돈을 쓴 건 아니잖니. 그때 며느리는 아차 싶은 표정을 지었어요. 저는 그 표정을 놓치지 않았죠. 분명 무슨 사정이 있는 거였어요. 그때부터 며느리는 굉장히 어색하게 변명하기 시작했어요. 이해할 수 없는 변명들이었죠. 자신이 투자를 공부하고 있는데 좋은 데가 있어서 저희에게 추천하려고 했다는 거였어요. 오늘 말하려고 했는데 제가 이미 돈이 없다고 하니 속상해서 그렇다는 거였죠. 그리고 자신이 이미 사고 싶은 것들이 있었고 우리가 금전적으로 도와줄 거라 생각해서 이미 예약도 해놨는데 어떡하냐는 말이었어요. 저는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죠. 저는 그래서 며느리에게 처음으로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아니, 우리 돈을 너가 필요한 곳에 써야만 하는 거니. 그게 당연한 거야? 지금까지 내가 너한테 사준 것만 해도 집 한 채는 되겠다. 그 돈은 다 어딨니? 그것들 너가 모아서 지금까지 은행에다가 두기라도 했으면 누구 부럽지 않게 살진 않았겠니? 그리고 너 내가 사준 것들은 다 어딨는 거야? 내가 예물로 준 반지랑 귀걸이는 도대체 어딨는 거야? 끼고 다니는 걸 본 적이 없다. 며느리는 제가 쏟아내는 말에 할 말이 없는지 저를 그저 노려만 보더라고요. 말해봐라. 내가 저번 달에 사준 백은 어딨고 저저번 달에 사준 귀걸이는 도대체 어딨는 거니? 너 혹시 그거 어디다가 팔고 다니는 거 아니야? 그 말을 들은 며느리는 어딘가 찔리는지 움찔하더군요. 그리고는 갑자기 벌떡 일어서서 집을 나가는 것 아니겠어요. 저는 이게 무슨 상황인가 했죠.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그래서 아들에게 전화를 해서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어요. 아들은 차분하게 듣더니 자기도 며느리가 그러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하더군요. 어머니, 죄송하지만 저도 잘 몰라요. 그저 소희가 육아도 하고 아들 교육도 도맡아서 하니까 하자고 하는 거나 사자는 것들 다 하라고만 했어요. 너는 왜 그랬니? 아빠이기 전에 남편이잖니. 아내가 무엇을 하고 다니는지는
너가 알아야 하지 않겠니? 죄송해요, 어머니. 너무 바빠서 그랬어요. 어머니도 아시다시피 소희가 허튼 짓 할 애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분명 어떤 이유가 있을 거예요. 화나셨겠지만 그래도 어머니가 이해해 주세요. 제가 집에 가서 소희에게 무슨 일이 있는지 물어볼게요. 분명 돈이 필요한 일이 있었겠죠. 어머니가 사준 예물이나 가방이 안 보이는 건 아마 어머니 착각일 거예요. 어딘가 찾아보면 있겠죠. 저는 아들 말을 듣고 어이가 없었지만 그렇다고 아들의 말이 일리가 없는 건 아니었어요. 제가 오해한 걸 수도 있는 거였죠. 저도 그렇기를 바랬고요. 하지만 불안한 마음은 감출 수가 없었죠. 너 지금 경제권은 누가 가지고 있니? 저랑 소희랑 같이 반반씩 하죠. 근데 통장 관리는 소희가 도맡아서 해요. 저는 용돈을 받고 생활하거나 필요할 때는 말하고 카드를 써요. 너 지금 당장 통장 확인해 보렴. 저는 그렇게 말을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곤 바로 집으로 돌아갔죠. 가서는 남편에게 오늘 있었던 일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말했어요. 남편은 역시나 아들과 같은 반응이었죠. 며느리가 그럴 리 없다는 거였어요. 분명 어떤 이유가 있을 거라 생각했죠. 저도 그렇기를 바랬지만 저희 비상한 촉은 빗나간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투자를 잘 한 거였고요. 저는 그날 밤잠이 오지 않더라고요. 뭔가 불안한 느낌이 계속 들었어요. 근데 새벽에 아들에게서 전화가 오더군요. 며느리가 아직도 집에 오지 않았다면서요. 저는 통장을 확인해 봤냐고 물었지만 아들은 아직 안 했다고 하더군요. 그 정도로 큰 일인 줄 몰랐다면서요. 그러면서 너무 자기 아내를 의심하는 것 아니냐면서 화도 내더군요. 저도 제가 유난이었으면 하는 바람이었어요. 제가 틀렸으면 했죠. 제가 불안한 마음에 며느리를 의심했고 나중에 뭐라고 한 소리를 듣더라도 일단은 확인을 해봐야 했어요. 복잡한 마음이었죠. 의심을 하기는 싫었지만 그래도 우리가 힘들게 모은 재산이었기에 확인을 해봐야 했어요. 저도 이런 제가 싫었지만 분명 며느리가 저희 재산을 어디로 빼돌리고 있다는 생각이 저희 머리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남편도 제가 전화하는 소리에 깨서 제가 유난을 떤다고 말하더라고요. 저는 경찰에 신고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지만 남편은 애써 어떻게 지금까지 산 세월이 있는데 가족을 신고할 수 있냐면서 저를 말렸죠. 저도 그 말에 신고를 하면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다는 생각에 차분히 며느리를 기다려보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아들은 다행히도 통장에 있는 돈은 그대로라고 말했죠. 다만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며느리가 지금까지 산 명품들을 처분하고 그 돈을 어디다가 사용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제가 사준 명품들을 중고 사이트에 처분한 사실을 알게 된 거였죠. 아들이 아파트에서 친하게 지낸 사람들에게 수소문해서 알아낸 사실이었습니다. 역시 제 예상은 틀리지 않았죠. 하지만 그럼에도 저는 의아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돈이 급히 필요했다면 통장에 있는 돈부터 썼을 테니까 말이죠. 그것도 그렇고 저는 아직 며느리를 포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정말 딸처럼 생각했으니까요. 그렇게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는 며느리가 없는 사이 손자를 돌봐야 했습니다. 아침밥을 챙겨주고 유치원을 데려다 주어야 했죠. 그러면서도 제 정신은 며느리로 가득 찼습니다. 별의별 생각을 다 하게 되었죠. 저는 계속해서 신고를 해야 한다고 했지만 아들과 남편은 그래도 하루만 더 기다려보자고 했습니다. 아들은 회사에 휴가를 내고서 자기 아내를 찾아다녔습니다. 저와 남편도 마찬가지였죠. 하지만 며느리의 행방은 그리 쉽게 알 수가 없었죠. 저는 많은 후회를 했습니다. 며느리에게 너무 쏘아붙인 것 같았어요. 차분하게 어떻게 된 일인지 물어봐야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배신감이 들기도 했죠. 아무리 내가 쏘아붙이기는 했어도 그래도 지금까지 산정이 있는데 사정을 말해줄 순 있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럼에도 저는 저를 더 원망했죠. 아마 며느리가 가족의 돈을 건드릴 생각이 있었다면 저와 제 남편이 준 통장에 있는 돈을 미리 빼돌렸을 테니까요. 경제적인 권한은 며느리가 가지고 있었거든요. 제 아들이 머리가 좋긴 해도 남편처럼 잘 관리하는 성격은 아니었기 때문이었죠. 그렇게 며칠이 더 지나고 드디어 며느리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아들이 아닌 저에게 만나자고 문자가 온 것이었죠. 그녀의 부탁은 시아버지와 남편에게 말하지 말고 저에게만 말하고 싶다는 거였습니다. 저는 이 말을 지켜주어야 할지 고민했지만 며느리에 대한 죄책감이 있었기에 저는 혼자 약속 장소로 나갔습니다. 집 근처의 조그만 카페였죠. 며느리는 저를 미리 기다리고 있더군요. 굉장히 수척해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아직 며느리의 사정을 잘 모르기에 그래도 내색하지 않고 며느리에게 다가갔죠. 며느리는 저를 보더니 죄송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리고는 우물쭈물하다가 입을 열기 시작했죠. 어머니, 잘 지내셨어요? 내가 잘 지내 보이니? 너 도대체 어디 있다가 이제야 나타난 거야. 죄송해요, 어머니.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네요. 제가 어머니에게 죽을 죄를 졌어요. 무슨 죽을 죄를 졌다는 거야. 난 아직 너가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무슨 일이 있는지 나에게 차분히 말해주렴.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해요. 어디서부터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네요. 말하기 전에 그것만은 알아주세요. 저는 어머님을 정말 제 어머니라고 생각했고, 저희 남편과 아들을 진심으로 사랑했어요. 그래, 알겠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니? 어머니, 사실 소개시켜드린 저희 아버지는 친아버지가 아니셔요. 뭐, 그게 무슨 소리니? 저는 매우 당황했습니다. 상견례와 결혼식 때 봤던 사돈이 사실 사돈이 아니라는 게 저는 믿기지 않았어요. 제가 봤던 모습은 며느리에게 굉장히 다정한 아버지처럼 보였기 때문이었어요. 저는 애써 당황한 기색을 숨기고 며느리의 이야기를 들었죠. 사실 그분은 제 양아버지예요. 친아버지는 제가 어렸을 때 돌아가셔서 기억이 없어요. 제가 초등학교에 들어갈 때 어머니가 재혼을 하신 거예요. 근데 양아버지는 어려서부터 항상 저희를 때리면서 키우셨어요. 그렇다고 번듯한 직장을 가지신 것도 아니었어요. 매일 술을 드셨고 자기 기분이 안 좋을 때면 엄마를 쥐잡듯 때리곤 했어요. 저와 동생들은 엄마에게 항상 이혼하라고 했지만 무슨 이유인지 엄마는 아빠가 있어야 한다며 저희 의견을 듣지 않았죠. 아마 어머니는 양아버지의 폭력에 물들은 것 같았어요. 저희는 그런 어머니를 포기할 수 없어서 양아버지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었죠. 저희가 자라면서 양아버지는 계속해서 저희에게 돈을 요구했어요. 사채를 쓰시기도 했고 도박에 손을 대시기도 했어요. 저희는 당장 그런 양아버지를 버리고 도망가고 싶었지만 양아버지에게 정신적으로 의지하는 어머니를 버릴 순 없었어요. 양아버지도 그런 어머니를 가지고 저희에게 협박을 했고요. 그런데 이번에 양아버지가 인터넷 도박에 손을 댔다가 큰 빚을 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에게 그 빚을 갚아달라고 하더군요. 그 빚을 갚지 않으면 자신과 저희 어머니가 죽게 될 거라는 말도 했어요. 아마 사채비 때문에 그런 것 같았어요. 저는 그럴 수가 없어서 어머니에게 부탁해 명품을 사서 그걸 팔아 몰래 양아버지에게 가져다 준 거예요. 믿을 수가 없구나.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니? 그런 일이 있으면 네 남편 아니면 우리에게 말했어야지. 우리는 너의 가족이었잖니. 그래서 말을 못했어요. 제가 이런 가정에서 자랐다는 걸 알면 저에게 실망하실까 봐요. 그래서 비밀로 했어요. 남편에게도 그리고 어머님 아버님에게도요. 그 말은 진심이었어요. 제가 이런 사랑을 받는 게 과분하다는 말이요. 저는 정말 이렇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도 너무 죄책감이 들었어요. 죄송해요, 어머니. 너 마냥 내가 돈이 많았으면 어떻게 하려고 했니? 사실대로 말해보거라. 계속해서 명품을 사서 팔고를 반복했겠죠.
그렇게 돈을 양아버지에게 계속해서 보냈을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준 돈은 끝까지 쓰지 않은 거야? 그걸로 해결했으면 됐잖니. 그건 도저히 쓸 수가 없었어요. 어머니 아버님이 평생 힘들게 모아서 주신 돈이었고, 그건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느낀 따뜻한 마음과 같았거든요. 그 돈을 쓰면 저는 정말 인간이길 포기할 것만 같았어요. 그래서 그랬어요. 나보고 그 말을 믿으란 말이니? 안 믿으셔도 괜찮아요. 저는 어머니한테 용서를 빌려고 나온 거거든요. 정말이에요. 그래서 남편보다도 어머니를 먼저 뵙자고 한 거예요. 어머니는 정말로 저를 딸처럼 생각해 주셨잖아요. 그렇게 말해봤자 너가 한 짓은 없어지지 않아. 네, 저도 알아요. 저도 더 이상 변명할 생각은 없어요. 다만 어머니한테 죄송하다는 말을 하고 싶었어요. 안타깝구나. 미리 우리에게 말했다면 이렇게까지는 되지 않았을 텐데.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처음엔 양아버지에게 딱 한 번만 도움을 주고 말려고 했어요. 근데 제가 명품을 팔아 돈을 구한 걸 알고 나서는 저를 협박하기 시작했어요. 무슨 협박? 어머님과 아버님 그리고 남편에게 제가 한 짓을 다 떠벌릴 거라고요. 저는 그 사실을 남편과 어머님이 알게 되면 저에게 크게 실망하실까봐 어쩔 수 없었어요. 하지만 변명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제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잘 알고 있어요. 저는 그 말을 들으니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며느리는 그 말을 끝으로 제 앞에서 펑펑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런 며느리를 용서해야 할지 아니면 이대로 끝을 내야 할지 고민했어요.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며느리는 거의 탈진할 것처럼 울었죠. 한 평생 못된 양아버지 때문에 고생한 며느리가 저는 너무 가여웠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저지른 죄는 사라지지 않았죠. 그러면서도 계속 그녀가 결혼 생활 내내 겪었을 고통에 대해 생각했어요. 그렇게 불안에 가득 찬 상태로 저와 남편에게 거짓말을 해왔을 텐데 어떻게 그런 불안한 생활을 버텼을까요? 그녀의 말이 거짓말이라고 처음엔 믿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녀가 보여준 그녀의 통장 내역에는 정말 그녀의 양아버지에게 돈을 보낸 기록이 남아 있었죠. 그녀의 마음은 완전 거짓은 아니었던 거죠. 저의 마음은 더욱더 복잡해지기 시작했어요. 저와 남편 그리고 아들을 속인 건 다시 생각해도 배은망덕하지만 그녀가 저와 아들에게 가졌던 감정은 거짓이 아닌 것 같았어요. 거기다 며느리는 저를 걱정하기 시작했죠. 제일 죄송한 건 어머니가 투자가 잘 안 되셔서 지금 어려운 상황이신데 제가 어머니에게 화를 냈던 거예요. 그때 양아버지가 돈을 급히 붙이라고 했던 상황이었거든요. 지금까지 모은 돈을 저희에게 주시고 남은 돈으로 투자하셨는데 잘 안 되셔서 어떡해요. 제가 그렇게 말해서 정말 죄송해요. 생각해보니 며느리는 제가 거짓말로 그렇게 말했다는 것을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그렇게까지 말하니 그녀의 마음을 거짓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었죠. 저는 며느리에게 괜찮다고 말하며 이전에 있었던 사실들을 말해 주었습니다. 며느리는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재산을 잃은 게 사실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 안심이라고 말하더군요. 더는 그 말을 듣고 그 아이를 용서해 줘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제가 아니었죠. 바로 아들이었습니다. 아들이 그녀를 용서하지 않는다면 저도 어쩔 도리가 없었죠. 저는 며느리를 잘 달래고는 아들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자초지종을 설명하니 아들은 이를 빼고 카페로 달려왔습니다. 아들은 제 옆에 앉아 그녀에게 다시 자초지종을 들었습니다. 아들은 그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혼란스러워 보였습니다. 저와 마찬가지였죠. 아들은 며칠간 시간을 가지고 싶다고 했습니다. 며느리도 당연히 그 의견을 받아들였고요. 저는 아들의 의견을 존중하기로 했습니다. 부부의 신뢰는 한 번 깨지면 다시 붙이기 어려운 것이니까요. 아들의 입장에서는 다시 아내를 믿기는 힘들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무리 그녀의 사정이 딱하지만 말이에요. 하지만 저는 그녀를 돕고 싶었습니다.
제 며느리여서가 아니라 제 딸로 말이에요. 그녀를 악몽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혹시나 제 아들과 이혼하게 돼도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직접 남편과 함께 그녀의 양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남편도 저희 생각과 마찬가지였기에 함께 가자고 했습니다. 그렇게 만나게 된 며느리의 양아버지는 제가 모든 사실을 알게 된 것에 대해 적잖이 놀란 표정이더군요. 저는 더 이상 그녀를 괴롭히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했어요. 그 양반은 그 상황에도 저희에게 돈을 요구하더군요. 하지만 저와 남편은 돈을 주지 않았어요. 만약 돈을 주었다면 그 사람은 평생토록 저희 며느리에게 돈을 요구할 게 뻔하기 때문이었어요. 보자마자 그 사람의 인성을 알 수 있었어요. 여전히 도박을 하느라 밤을 샜는지 꼴이 말이 아니었거든요. 이런 사람한테 우리 며느리가 그런 꼴을 당했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어요. 저는 화가 나서 그 사람에게 한 번만 더 우리 며느리를 협박하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신신당부를 한 뒤 다시 서울로 올라왔어요. 하지만 며느리의 어머니가 문제였죠. 그래서 남편은 안 되겠다며 그를 불법 도박으로 신고를 했고 그는 구속이 되었어요. 알고 보니 불법 도박 말고도 여러 불법적인 일을 저질렀더군요. 그래서 그는 몇 년간 감옥 신세를 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저희는 며느리의 어머니를 모시고 서울로 올라왔죠. 며느리는 저희에게 눈물을 흘리며 감사를 표했어요. 그리고 며칠 뒤 제 아들은 결심을 내렸어요. 다시 한번 아내를 믿어보겠다고 말이에요. 그렇지만 자신은 아직 다 용서한 게 아니라며 열심히 살 것을 당부하고 보여달라고 이야기했죠. 며느리는 또 다시 펑펑 울며 제 아들에게 감사함을 표했어요. 아들은 저에게 며느리의 친정 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싶다고 이야기를 했고 저와 남편은 동의를 했죠. 그 후로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렇게 3년이 지났답니다. 여전히 저희 아들과 며느리는 잘 살고 있고 저와 남편도 마찬가지랍니다. 여전히 자주 왕래하며 이전보다 더 끈끈하게 지내고 있어요. 며느리는 제가 처음 봤던 아주 참하고 딸 같은 며느리로 돌아왔고요. 더 재밌는 건 사돈과 저는 완전 친한 친구가 되었어요. 저보다 몇 살은 어리지만 그래도 지금 나이에는 다 친구라고 생각하거든요. 사돈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서울에 친구가 없기에 서로 많이 의지를 했어요. 주변 사람들은 저희를 보고 참 독특한 관계라고 이야기하더군요. 제가 생각해도 그러니 참 웃긴 일이죠. 이렇게 3년이 지나서야 그때 있었던 이야기를 서로 웃으며 이야기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 3년 사이에 그 양아버지가 출소해서 저희를 찾아와 돈을 요구한 적이 있었지만 어림도 없었죠. 며느리와 사돈도 저희와 함께 지내면서 에너지를 찾았는지 욕 한 바가지를 퍼붓고는 그 양아버지를 쫓아내버렸죠. 이제는 저와 며느리 그리고 사돈 셋이서 자주 데이트를 한답니다. 재밌는 건 제가 쇼핑을 가자고 하면 며느리가 질색을 한다는 거예요. 저는 자주 며느리를 놀리기 위해 쇼핑을 가자고 말하곤 하죠. 저는 가끔 며느리를 용서하길 잘했다고 생각해요. 그때 만약 제가 느낀 배신감으로 며느리를 용서하지 않았다면 지금 같은 행복을 느끼지 못했을 테니까요. 저를 위해서라도 저는 며느리를 용서해야만 했답니다. 그래서 저는 사람 속은 모르지만 그래도 언제나 진심은 통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은 제가 겪은 일과 비슷한 일이 있으신가요? 누군가에게 상처를 얻고 용서를 해주었던 일이요. 만약 저였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저는 저대로 행동을 했지만 다른 방법이 있었을까 궁금하네요. 이 나이에 어이없는 일을 겪었지만 그래도 저 나름대로 한 걸음 성숙해질 수 있었던 것 같네요.
여러분도 주변에 상처를 주었던 사람이 있다면 이번 기회에 자비와 용서를 베푸는 게 어떠실까요? 바로 여러분을 위해서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오늘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머님, 아버님의 생각을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저는 또 다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을 통해 앞으로도 따뜻한 정을 나눌 수 있게 함께 해주세요. 어머님, 아버님의 삶의 지혜와 경험을 나눌 수 있는 통로가 되겠습니다. 오늘도 인생을 바꾸는 관점을 통해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